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대중 관세 인상 소식 들으셨죠? 단순한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 아니라 저는 이게 중국의 전략 산업, 특히 군수 해군 분야를 정조준한 정밀 타격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 관세는 단순히 소비재나 전자제품에 국한되지 않았죠. 미국이 노린 건 중국 해군의 심장부, 즉 함정 건조에 필수적인 고급 합금, 전자센서, 그리고 함정용 터빈 부품입니다. 이건 경제 제재를 넘어 군사 현대화 속도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그렇죠. 특히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품목 리스트를 보면 해군 함정의 레이더 부품, 전자전 장비에 쓰이는 집적회로, 그리고 장거리 탐지용 위성 부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런 조치가 단순히 미중 양자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제약에 부딪히면 그 기술과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 1순위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이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이미 신에너지 방산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니 사실상 옵션이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DX 3배치 2 같은 최신 구축함 개발 경험이 있고 해상 레이더, 통합 전투체계, 잠수함 추진 기술 등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대등한 파트너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고개를 숙이지만 기술을 얻는 순간 바로 국산화와 복제를 시도하죠. K방산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 기술 탈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관세 사태를 위기 속 기회로 봅니다. 중국이 절박하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기술 이전 대신 완제품 판매, 그리고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까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에 종속되죠. 여기에 더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국과의 협상 카드를 미국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원치 않는 상대와도 거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죠. 특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도 무역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시그널은 우리의 전략 자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관세 폭탄은 중국을 옥죄지만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군수 해군 기술 시장에서 키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단기 이익에 급급해 기술을 헐값에 넘기느냐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중국이 해군력 확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번 판은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이런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 요소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터진 지 불과 몇 주 만에 중국 내부에서는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성 다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차세대 항모 두 척이 레이더 시스템과 추진 모듈 부족으로 공정이 멈췄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건 이미 서방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다룬 내용입니다. 중국 해군이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확장한 건 사실이지만 핵심 부품의 40% 이상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관세로 인한 수입 제한은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이번 타격은 단순히 부품 공급 차단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6년까지 4만 톤급 차세대 강습 상륙함을 취역시켜 남중국해 전력을 강화하려 했는데 지금은 추진 계통을 어디서 조달해야 할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해군 기술은 이미 구식화됐고 전력 생산 효율이나 내구 성면에서 한국이나 미국, 유럽 제품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 그들이 절박하게 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국의 약점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어려울 때 접근의 기술을 확보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곧바로 약속을 깨거나 가격을 깎으려 했습니다. 그게 K9 자주포 협상 때도 있었고
심지어 민간 원전 기술에서도 비슷한 패턴이었죠.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아직 약자였고 협상 카드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KDDX, KSS-3, 차세대 호위함,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ASA 해상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몇이나 되나요? 한국은 그중 하나고 심지어 운용 경험까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출구는 거의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국과의 기술 장비 거래죠. 그런데 그 출구도 좁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방산 수출을 단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히 지금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이 중국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워싱턴이 긴장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협상을 제안한다면 이건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외교 안보 지형까지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에서 한국 해군 장비의 독점 공급권, 그리고 히토류 티타늄 리튬 같은 전략 자원 장기 계약권 말입니다. 중국이 절박하다면 이런 조건을 마다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체면을 접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간에 풀릴 가능성이 없고 일본의 이시바 내각 역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죠.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번 상황은 한국이 외교 경제 군사 세 영역에서 동시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중국이 협상장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고 되묻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협상을 절대 조급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면 오히려 그들이 조건을 바꾸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끌수록 중국 내부의 압박은 커지고 우리의 협상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결국 이번 북경의 출구 찾기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판을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중국 해군의 핵심 공급자이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절박한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을 선택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지리적 인접성과 과거 경제 협력 경험이 이유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이유라면 한국이 가진 독자 기술력 아닐까요?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건 단순히 부품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검증된 통합해군 전투 시스템과 추진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일본은 이시바 내각이 들어선 이후 안보 정책을 미국과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고 중국과의 군사기술 거래는 사실상 금지 상태죠. 유럽도 미국의 압박과 NATO 규범 때문에 중국의 첨단 군사 장비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한국과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술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죠. 특히 해상 전자전 시스템이나 스텔스 설계는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DDX 구축함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스텔스 함정 설계 경험을 갖추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 본 나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이 한국 기술을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치적 의미에서의 신뢰는 아니지만 기술적 품질과 성능 면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201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한국산 잠수함이 실제 작전에서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한 사례가 중국 해군 내부에서도 회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냉정히 봐야 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한 번 사서 쓰고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술을 내재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건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완제품 판매와 장기 유지 보수 계약만 허용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한국에서만 관리 업데이트하도록 해야죠. 이런 접근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중국 해군을 한국 기술 생태계에 묶어두는 전략적 종속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OS를 업데이트 받으려면 제조사의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 함정이 작동하려면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서울을 선택한 건 한국이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의 눈치를 보면서도 필요할 때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방산 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는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인도와의 계약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들과도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처럼 기술을 무기화해 전면 차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우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기술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카드도 쥐고 있죠. 결국 북경이 서울을 선택한 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가진 기술력 유연성, 전략적 위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협상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할 지점이죠. 맞습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히 방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해군의 핵심 생태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정도면 왜 북경이 서울을 찾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며칠 전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극비리에 꾸려진 사절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얘기죠. 공식 일정도 언론 발표도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 사절단의 구성원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중국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간부, 해군 장비국 부국장, 그리고 중국 3대 국영조선소의 부사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 명백히 기술 협상을 목적으로 한 행보입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건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방산 연구단지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KDDX 구축함의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개발한 핵심 연구소가 있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에서 한국 함정의 활동을 견제하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얻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찾아온 겁니다. 그야말로 국면 전환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접촉을 절대 서둘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흘리면 미국이나 일본이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하니까요. 대신 물밑에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을 감지했을 겁니다. CIA나 DIA가 한국의 방산 연구단지 출입 동향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워싱턴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 건 아마도 한국이 협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겠다는 의도일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내각은 한국이 중국에 첨단 해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 방산 기업들이 이미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경계하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이번 사절단의 움직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러 온 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협상에서 어떤 약점을 찌를 수 있는지 파악하려는 거죠. 그럴 가능성 높죠. 하지만 중국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10년 전처럼 국제 무대에서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K방산 수출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심지어 NATO 회원국들마저 한국 무기를 찾는 시대에 우리는 협상에서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밀 협상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제 생각엔 첫째, 완제품 판매와 장기 서비스 계약. 둘째, 중국 내 특정 항만에 대한 한국 기업의 독점 정비권 확보. 셋째, 히토류나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 계약입니다. 거기에 저는 네 번째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이 중국 해군 장비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년마다 필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함정은 겉으로는 자국산 장비를 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존 구조는 국제 정세가 변해도 쉽게 끊기지 않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협상에서 시간을 무기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절단이 서두를수록 그들의 내부 상황이 더 절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조건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네, 이번 북경의 비밀 사절단 방문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해군 기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판을 제대로 짜면 중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번 북경 사절단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서울이 그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이미 중국 해군의 취약 지점을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었죠. 그 약점이라면 첫째로 핵심 부품 국산화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개발한 해군용 ASA 레이더는 표면적으로는 국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핵심 모듈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자는 한국과 대만 기술 없이는 제대로 생산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 시스템 문제죠. 중국이 자랑하는 05형 구축함도 장기 운항 테스트에서 진동과 소음 문제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이는 잠수함 탐지의 치명적인 결함인데 한국은 이미 KSS-3 잠수함과 KDDX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함정용 전자전 시스템, 전투관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텔스 설계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인력을 투입해도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선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절단이 제시한 협상안을 받기 전에 먼저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리스트를 역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환자의 증상을 보고 약을 권하는 의사처럼 우리가 판을 주도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협상에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지를 알아내는 게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국 해군은 레이더와 추진 계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없으면 계획된 함정 진수를 못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울이 이런 약점을 파악한 뒤 곧바로 조건부걸의 구조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판매는 가능하되 부품 교체와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한국 기술진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중국은 함정을 운용하는 동안 계속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 쪽이 최신 기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자국 해군 전력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계약에서도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통제하면서 현지 생산 라인을 통해서만 완성품이 나가도록 했죠. 중국에도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강한 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기술 모두 부족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그들의 군사 현대화 계획은 3에서 5년은 뒤로 밀릴 겁니다. 결국 서울이 읽어낸 중국의 약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협상을 완전히 우리 쪽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는 설계도가 된 셈입니다. 이번 판에서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중국 해군은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한국 기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동북아 해군력 균형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내각이나 워싱턴이 이런 흐름을 불편해하더라도 그건 결국 우리 국력과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증거죠. 중국 사절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서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조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흥정을 설계하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협상이란 건 결국 누가 시간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한국은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중국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처지였죠. 이 불균형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첫 번째로 쓴 전략은 조건 누적 방식입니다. 즉, 중국이 한 가지 기술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두 가지 이상의 요구를 얻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함정용 레이더를 원하면 그 대가로 리튬 공급 계약과 항만 정비권을 동시에 요구하는 식이죠. 여기에 두 번째 기술, 정보 비대칭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추가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빼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협상이 진행될수록 중국은 이미 투자한 시간과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바둑에서 상대가 수를 거듭 둘수록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장기전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의 내부 압박은 커지고 협상 조건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변하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술적으로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을 설득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엔 둘 다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기술 범위는 우리 주권을 이유로 스스로 조정하고 동시에 미국에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쉽게 반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계약 때도 비슷한 방식이 쓰였죠. 당시 미국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이전을 경계했지만 우리는 사우디의 방어체계 전체를 한국형으로 통합하는 조건을 내걸어 미국이 간섭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다층 거래 구조입니다. 하나의 계약 안에 군사, 민간, 자원, 인프라 투자까지 얽어놓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계약을 끊으려면 중국이 감수해야 할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중심으로 한 종합 패키지, 그리고 장기 종속 구조가 핵심이죠. 네 번째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의존성입니다. 함정이 5년, 10년 주기로 필수 업그레이드를 받아야만 작동 효율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 주기를 우리가 통제하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협조 없이는 해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일본이나 유럽도 쉽게 못합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 제약 때문에 중국과 장기 기술 의존 관계를 만들 수 없고 유럽은 정치 리스크가 커서 아예 접근을 꺼립니다. 반면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죠. 결국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건 기술을 팔되 완전히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중국을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만 지킨다면 단기 수익보다 훨씬 큰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략적 흥정의 기술이란 건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상대의 미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과의 판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다면 한국은 동북아 해양 패권의 키를 쥐게 될 겁니다. 이번 중국과의 접촉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우리가 워싱턴을 향해 은근히 보낸 메시지입니다. 겉으로는 중국과 단순한 기술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렇죠. 이건 직설적인 반발이 아니라 부드러운 경고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압박하면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니까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무역 관세까지 건드리면서 한국에 부담을 준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우리도 필요할 땐 카드 한 장을 꺼내야죠. 문제는 미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혹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협상 범위를 군사 핵심 기술이 아닌 비교적 회색지대로 설정하면 미국의 반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이 원한다고 해도 SLBM 발사 시스템이나 최첨단 잠수함 음향 은폐 기술 같은 건 절대 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이미 일부 국가에 수출된 버전의 해상 레이더나 함정 통합 전투체계 같은 것을 테이블에 올리죠. 이렇게 하면 미국도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당신들이 우리에게 기술 제한을 걸면 우리는 중국과 더 많은 민군 겸용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건 마치 체스 경기에서 상대방을 직접 위협하지 않고 대신 중요한 말들을 포위해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전략과 같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런 전략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원전 협상을 진행하자 미국이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했죠. 그런데 당시 한국이 미국에 대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하자 오히려 미국이 조건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의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스스로 외교 경제 군사 카드를 조합할 수 있는 국가다. 둘째, 한국을 배제하거나 압박하면 미국의 이익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 감각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면 일본이나 호주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우리를 견제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미국 편에 설 수 있지만 필요하면 독자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략을 부드러운 경고라고 부릅니다. 총을 쏘지는 않지만 장전된 총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워싱턴은 그걸 보면서 우리를 설득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제대로 먹히면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질 겁니다. 방위비 분담, 무역 조건, 기술 이전 문제에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이번 중국 카드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방산 수출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노리는 핵심입니다.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건 단순한 줄타기가 아닙니다. 이건 체스판 위에서 동시에 두 상대와 게임을 하는 것과 같죠. 한쪽에 너무 기울면 다른 쪽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중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선 한국의 한 발 한 발이 국제 정세에 파급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교한 균형을 설계해야 하죠. 정교한 균형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미국의 신뢰도 잃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 첫째, 협력의 성격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미국과는 방위 정보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민군 겸용 기술이나 비핵심 무기 체계에서만 협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느끼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죠. 둘째로는 공개 메시지와 비공개 행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선 중국과 장기적인 기술 자원 거래를 조율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건 마치 외교의 이중 트랙 전략입니다. 일본이나 호주는 이런 유연성을 갖추기 힘듭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조약 때문에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고, 호주는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그 점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고 동시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방산 수출을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높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기술을 제공하되 그 기술의 핵심은 절대 넘기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고, 미국에는 우리가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외교판에서의 양손 무기 전략과도 같습니다. 왼손으로는 중국을, 오른손으로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두 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어느 쪽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균형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건 두 강대국이 동시에 우리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쪽 모두의 압박을 받게 되죠. 이를 피하려면 각국이 얻는 이익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각기 달라야 합니다.
미국에는 인도 태평양 안보 체계에서의 전략 거점 역할을, 중국에는 해군 현대화를 위한 생명줄을 주는 겁니다. 서로의 이해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으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생기고 중국은 한국을 잃으면 해군 현대화가 멈춥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정교한 균형을 만든다는 건 결국 필요성을 심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만들고 동시에 서로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 상황이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균형의 주도권은 기술과 정보, 그리고 외교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K방산, 반도체,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중국이 절박하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한국이 가진 해군 기술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아무리 따라오려 해도 아직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ASA 해상 레이더입니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된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와 동시 추적 능력에서 세계 최상급이죠. 미국 SPY-6에 견줄만하면서도 전력 효율과 유지보수 편의성은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하는 346B 레이더를 보면 스펙상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실전 운용에서 전자전 방해나 해상 기상 조건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레이더는 이미 동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아덴만 파병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됐죠. 그리고 KVLS 수직 발사 체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 체계를 통해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대잠 미사일, 심지어 초음속대함 미사일까지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죠. 중국은 이런 통합 발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호환성과 신뢰성 문제로 여전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진 시스템입니다. KDDX와 KDX302에 적용된 최신 가스터빈 전기 추진 혼합 방식은 소음 감소와 연비 향상에 탁월합니다. 잠수함 탐지 회피 능력에서도 압도적이죠. 중국이 이런 기술을 탐내는 건 당연합니다. 잠수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KSS-3 잠수함은 독자 개발한 연료전지 AIP 시스템과 SLBM 발사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국은 AIP 기술에서 독일과 스웨덴을 모방했지만 효율성과 작전 지속 시간에서 여전히 부족하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중국이 러시아 대신 한국을 보냐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도 해군 강국인데 말이죠. 간단합니다. 러시아 해군 기술은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함정들이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증거죠. 한국 기술은 최신 위협 환경을 반영해 설계됐고 실전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이런 검증된 종합 해군 솔루션입니다. 함정 설계부터 전투 체계, 추진, 무기 통합까지 하나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히죠. 맞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정도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안보 정책상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핵심 기술들을 완제품 형태로만 제공하고 업그레이드 정비를 장기 계약으로 묶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우리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약점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장비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들의 작전 패턴이나 기술 수준까지 역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보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셈이죠.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 이 기술이 없으면 해군 현대화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나 자국 기술로 대체하려면 최소 5에서 7년은 걸리고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미국 해군력은 더 벌어집니다. 결국 중국이 탐내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전력 유지 능력입니다.
무기를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무기를 20에서 30년간 최상 상태로 운용하는 건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번 중국과의 협상에서 서울이 꺼낸 카드 중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3중 전략판입니다.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경제, 군사, 외교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굴리는 구조죠. 3중 전략판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입니까? 그냥 기술을 팔고 돈을 받는 걸 넘어서 어떤 장치들이 있는 건가요? 첫째는 경제 축입니다. 중국의 완제품을 판매하되 핵심 부품과 유지 보수는 반드시 한국에서 진행하도록 조건을 겁니다. 이건 장기적인 수익 구조이자 중국 해군을 기술적으로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둘째 축은 군사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이전 범위를 철저히 통제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원해도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전투체계 알고리즘은 절대 넘기지 않는 거죠. 대신 이미 일부 동맹국에 수출한 수준의 차선 기술을 제공해 겉보기엔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우위는 유지합니다. 셋째 축은 외교입니다. 중국과 협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과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경고죠. 이를 통해 한미동맹 내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일본의 해군 패권 구상에도 균열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판을 동시에 굴리려면 각 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너무 많은 기술을 주면 미국이 반발하고 미국 눈치를 너무 보면 중국이 협상에서 빠져버릴 수 있죠. 그래서 서울이 선택한 방식은 단계적 개방입니다. 처음엔 중국이 당장 필요한 기술 일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가 계약 조건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은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은 마치 도박판에서 일부러 작은 판돈만 걸고 상대를 계속 게임에 묶어두는 전략과 같습니다. 판이 커질수록 상대는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중 전략판의 각 축에서 얻는 이익을 서로 연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사계약에서 얻은 이익을 경제 투자로 연결하고 그 경제 투자를 다시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전략 설계에 가깝네요. 사실 일본은 이런 3중 구조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외교 축이 제한되고 경제 축과 군사 축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경제와 군사를 동시에 굴리는 데 익숙하지만 외교적 신뢰가 없어서 장기 파트너십을 만들기 어렵죠. 반면 한국은 이미 사우디, 폴란드, 인도와 같은 다양한 파트너와 3중 구조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국과의 협상은 단순히 돈벌이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장기 포석이군요. 맞습니다. 3중 전략판은 단기적으로도 이익을 주지만 진짜 가치는 10년, 20년 뒤에 드러납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 없이는 해군 전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지역의 해양 질서를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패는 인내와 계산입니다. 성급하게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 하면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죠. 하지만 차근차근 판을 키우면 두 강대국 모두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3중 전략판의 힘이 발휘됩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가 눈치를 보는 조율자가 될 겁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술 안보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장과 주도권을 잃게 되죠. 맞습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거래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앗겨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러시아가 좋은 예입니다. 원래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수입했지만 몇 년 만에 복제해서 제211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생산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 결과 러시아는 오히려 중국의 같은 플랫폼으로 가격 경쟁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기술 이전 범위를
전투체계 완제품 수준으로 제한하고 알고리즘과 소스코드는 절대 넘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려면 계약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한국 기술진이 직접 현장에서 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디지털로 남기는 방식이죠. 게다가 기술을 공급할 때도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나 전투체계가 한국 서버와 정기적으로 암호화된 통신을 해야만 완전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하드웨어를 복제해도 소프트웨어 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이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하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하드웨어는 똑같이 생겨도 운영체제와 업데이트를 통제하면 기능이 제한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정보 수집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비가 작동하는 동안 수집되는 데이터가 한국으로 전송되면 중국 해군의 운용 패턴이나 환경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전에서 엄청난 자산이죠. 그렇지만 혹시 중국이 이런 제약을 우회하려고 자체 패치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은 낮더라도 대비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술의 일부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맞물려야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단순한 복제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론 풀 수 없는 구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암호키를 변경하면 중국이 그걸 해킹하거나 대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중국은 표면적으로 우리 장비를 보유하더라도 사실상 한국 기술 지원 없이는 장기간 운용이 어렵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술 안보의 진정한 의미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술을 무기화해서 상대를 종속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 확장을 시도해도 그 기초 인프라는 한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결국 기술 안보의 최전선은 방위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면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훨씬 강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 안보를 지키는 건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미래의 외교와 군사 전략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중국과의 거래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기술 협상 소식이 물밑에서 퍼지자 제일 먼저 긴장한 건 워싱턴과 도쿄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해군 현대화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과의 접촉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금지된 기술을 넘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건 이미 일부 동맹국에도 수출된 버전이고 군사 핵심 기밀은 철저히 통제된 상태죠. 미국이 이를 빌미로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동맹국의 경제 주권 침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건에서 노골적으로 제재를 걸기보다는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다른 경제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중국과의 거래 범위를 축소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이시바 내각은 한국이 중국과 기술 협력에 나서는 걸 경계하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일본은 해군 장비 수출에 미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구조라 한국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이미 한국이 동북아 해군 기술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일본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중국 해군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일본은 지역 해양 경쟁에서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모두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조건을 이끌어내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동북아 해군 균형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내부적으로 고민할 겁니다. 한국의 전략 자율성을 인정하고 장기 파트너로 남길지 아니면 지금부터 압박해 길들이기를 시도할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양면 카드입니다. 미국에겐 우리가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는 논리를, 일본에겐 한국 없이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중동 국가에 해군 장비를 수출하자 미국과 일본이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한국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대체할 수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말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겉으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국이 없으면 이 지역의 해양 전략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와의 협력을 유지하려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압박에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이 상황을 지렛대로 써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는 더 좋은 조건과 더 넓은 자율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중국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면 미국과 일본의 계산법이 바뀔 겁니다. 한국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전략적 게임 체인저라는 걸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시간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협상을 시작할 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국 사절단이 몇 차례 회담을 거치면서 점점 조건을 낮추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조선소들은 함정 건조 일정이 계속 밀렸고 이미 발주된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려면 한국과의 계약이 필수였을 겁니다. 처음엔 기술 이전 비율을 50%로 요구하더니 나중엔 20%로 낮추고 심지어 최종적으론 핵심 기술은 포기하더군요. 대신 완제품과 장기 정비 패키지를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굴욕입니다. 그들이 늘 주장하던 건 자립과 국산화였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에 의존하겠다고 인정한 셈이니까요.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협상 막바지에 중국 대표단장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의 안정성이라고 말했을 때 사실상 백기를 든 거나 다름없었죠. 그 말은 곧 기술 내재화는 당분간 불가능하고 외부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건 국제 무대에서 중국 해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줍니다. 맞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들이 가격 협상에서도 크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원래 한국이 제시한 금액의 80%만 지불하겠다고 우겼는데 결국 110%로 올려서 계약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급했기 때문이죠. 계약 지연이 곧 건조 지연이고 그게 해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니까요.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 1연합 해군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 척이라도 빨리 진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중국 해군의 구명줄이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한 일정과 조건을 따라야 하고 유지보수 주기에 맞춰 계속 한국과 접촉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계약을 끊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함정의 전투 체계와 추진 장치는 한국 기술과 연동되어 있어서 대체하려면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설계 변경엔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선 기술로 다음 세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중국은 계속 뒤쫓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 종속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하던 방식을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적용한 셈이죠. 맞습니다. 이번 굴욕적 양보는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겁니다. 세계 제2경제대국이 왜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테지만 현실은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계약이 단순히 금전적 이익보다 훨씬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중국이 스스로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의존 구조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았으니까요. 결국 이건 동북아 해양 패권 게임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을 완전히 수세로 몰아넣은 사례가 됩니다. 앞으로 이 흐름을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번 계약에서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수출 수익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이중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즉각적인 경제적 수익, 다른 한쪽은 장기적인 전략적 우위죠.
맞습니다. 경제적 이익부터 보죠. 계약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하고 부품 정비 업그레이드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향후 20에서 30년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수익 구조를 만든 겁니다. 게다가 중국이 계약 금액을 원안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했죠. 이건 우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었고 중국이 시간 압박 때문에 양보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용 창출입니다. 이번 계약 덕분에 국내 조선전자 방산 부문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관련 산업 생태계도 더 강화됩니다.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이 노리던 시장을 우리가 선점한 셈이죠. 그렇다면 전략적 이익은 어떤가요? 저는 이 부분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중국 해군이 앞으로 20년 이상 한국 기술에 종속된다는 건 동북아 해양 권력 구조에서 한국이 목줄을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함정의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한국의 승인 없이는 업그레이드나 유지가 불가능하니 중국이 해군 작전을 계획할 때마다 우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력 충돌 억제에도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구조를 미국과 일본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중국 해군을 제어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죠. 그러면 한미동맹이나 한일 안보 협상에서도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유지해야 하죠. 이건 사실상 굴욕의 동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 이익의 또 다른 측면은 기술 데이터 확보입니다. 중국 해군이 실제 작전에서 우리 장비를 사용하면 성능 피드백과 운용 패턴 데이터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를 분석하면 중국의 전술 훈련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죠. 즉, 돈을 벌면서도 정보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과거 서방 국가들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활용했던 방식이죠. 다만 한국이 이걸 더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계약은 판매가 아니라 장기 지배입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시도해도 최소 5에서 7년은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우리는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의 이중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수익과 산업 성장,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종속과 정보 우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거머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구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이번 중국 사례를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 한국형 방산 종속 모델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과의 협상을 보면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법칙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법칙을 만든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에는 미중 일 같은 강대국들이 규칙을 만들고 한국은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한국이 협상 구조를 설계하고 기술 경제 외교까지 아우르는 규칙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제시한 조건과 틀 안에서 중국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법칙을 만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법칙이 중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국가들도 한국식 모델을 참고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나라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국제방산 거래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네요. 무기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종속 구조를 만들며, 어떻게 장기 우위를 확보하는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하드웨어 제조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데이터 관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일본도 이 부분에선 우리를 따라오기 힘듭니다. 일본은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규칙을 만들기 어렵죠. 반면 한국은 동맹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자 노선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외교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래서 법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중국 사례가 특히 상징적인 이유는 우리가 협상 시작 전부터 판을 짜고 그 판을 중국이 그대로 따르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번도 방어적인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마저도 한국이 만든 규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해양 기술과 공급망을 통제하는 건 한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 법칙을 더 확장해야 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까지도 한국이 만든 방산 종속 모델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수익을 넘어서 국제 안보 질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요.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법칙을 만드는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가 판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 안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번 중국 사례는 그 첫 번째이자 앞으로 이어질 더 큰 판의 예고편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한국이 만든 틀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이번 협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법칙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서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넓혀 나가느냐입니다.